장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본행사가 시작되오니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의 주찬숙입니다. 이번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프라자는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특집으로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입주기업 IR 피칭, 기술 세미나, 카이스트 창업원 배현민 원장님의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5회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프라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윤동선 센터장님께서 창업보육센터 소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센터장 윤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특집으로 KSTP에서 발표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의 개요, 그래서 조직, 공간,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입주 기업을 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졸업기업 관련한 저희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가 카이스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총장님 계시고 연구부총장님 계시고 그 밑에 창업원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계신 배현민 원장님께서 창업 원장님 하고 계시고 밑에 4개의 하부 조직이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창업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에는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윤동선, 김현종, 주찬숙, 김남희. 그래서 윤동선은 저고요. 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보육센터 오기 전에 벤처캐피탈에서 일을 했었고요. 더 투자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선생님은 보육센터에서 약 22년간 근무한 베테랑이고요.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주찬숙 선생님도 보육센터 쪽에서 약 12년 동안 근무를 한 분이고 김남희 선생님은 작년에 저희한테 조인하신 신예입니다. 이 4명 중에 저를 포함한 3명은 벤처캐피탈의 전문 인력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육센터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전엔 카이스트 본원이 있고 또 다른 캠퍼스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문지 캠퍼스라고 부르거든요. 문지 캠퍼스에 2,500평 되는 공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45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그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저희 캠퍼스 조감도인데요. 그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저희 그 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 주변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건물 외관,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이 안에 있는 어떤 공용 공간이 되겠죠. 그렇게 좀 비교적 사실은 예쁜 사진만 골랐습니다. 입주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인데요. 분야별 기업군을 하게 되면은 정보전자통신, 영어로 하면 ICT가 되겠죠. 반도체 재료, 에너지 환경, 생명의과학. 생명의과학은 제가 간단하게 하면 바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 기타 해가지고 나눠져 있다면 저희가 3년 미만, 3년에서 5년, 5년 이상, 그다음에 지원 기업, 그다음에 벌처 오피스 이렇게 나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45개 기업이고 그 분야별로 보면은 정보전자통신, ICT 쪽이 24개 기업이라 가장 많습니다. 카이스트의 특성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과학, 바이오 쪽이 10개로 두 번째로 많은데 요즘 트렌드에서 바이오 굉장히 핫하죠. 그렇게 해서 두 분야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에너지,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공을 갖은 교수님과 연구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창업을 다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밑에를 보면은 대표자별 기업 구분이 있습니다. 대표자별 기업 구분은 어느 창업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교원 창업, 그다음에 재학생 창업, 졸업생 창업, 출자 기업 순으로 쭉 나열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테크 기업이 많이 창업하시기 때문에 실험실 베이스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창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6개가 되고 재학적인 창업도 9개, 졸업생 창업이 3개, 그리고 출자 회사는 졸업생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있지만 카이스트의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창업해 가지고 카이스트의 일정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카이스트 출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캠퍼스 안에 45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 기업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구글링을 해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ICT 쪽을 보면은 파네시아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창업한 회사인데요. 반도체 메모리 쪽이고 약간 하이스피드 메모리입니다. AI 쪽에 많은 유틸리티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160억 원을 투자했다고 좀 신문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노타라고 AI 경량화 기술을 갖고 있는 학생 창업 기업입니다. 지금 많은 액수를 투자받았고 그 직원이 약 한 80명 정도 됩니다. 창업한 지 5년 정도 됐고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베러라인은 AI 기반 초음파 진단기 기업이고요. 그 밑에는 와이파워원은 자동차의 무선 충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CES에서 이노베이션 상을 받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리베스트는 배터리 기업입니다. 학생 창업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졸업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기업은 학생 창업 기업인데 직원이 한 50명쯤 되고 최근에 대전 신탄진 쪽으로 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세가 확장돼 있고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쪽은 지노민사이트가 있는데요.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인데 바이오 플러스 AI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창업한 지 4년 되는 3년 좀 넘었는데 지금 약 한 400억 정도 투자를 받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뉴로토브는 운동질환 및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그리고 오른쪽에 엘젠 세라피틱스는 표적분해 치료제, 그리고 알데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생체 고분자 소재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교육용 인공 장기, 예를 들면 수술용 로봇으로 뭔가 테스트할 때 사람하고 똑같은 재질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요즘 특히 집중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바이오 리버트는 암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암과 노화의 가역 치료를 하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지금 기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이 기업은. 그리고 또
쉘파 스페이스라는 기업은 스마트팜 회사입니다. 그리고 더웨이브톡은 친환경 물기업. 그리고 오른쪽에 이너시아는 그 독성 물질이 없는 천연 흡수체 머티리얼을 개발해가지고 처음으로 응용한 게 여성용품, 의화용품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긴 특이한 게 학생 창업인데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여학생 4명이 창업한 회사고요.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니아 랩스는 컨셉 디자인을 도와주는 AI 솔루션 기계 베이스고요. 유니테크 3DP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인데 저비용 금속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대부분의 기업을 보면은 다 그 기술 기반입니다. 뭐 플랫폼 기업도 없고 같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제품화해서 사업하는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 세미나 할 때 그 소바젠의 맹지웅 박사님께서 해주실 건데 이 소바젠도 저희 입주 기업입니다. 여기는 또 뇌조직에서 DNA 분석해가지고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그 맹지웅 본부장님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 그 CRO 쪽 관련해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오늘 발표 기업은 와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레이저 그래핀,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 셀리아즈, 로엔 서지컬 네 회사가 오늘 발표를 할 테니까요.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주 기업이 투자 유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국내 투자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사실 카이스트는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서. 근데 2020년도에는 900억대, 21년에는 600억대, 20년에는 500억대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약간 줄어든 거는 요즘 투자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 안 좋아진 부분 그런 것이 좀 반영되는 거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10년 데이터를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500억에서 1000억 사이 투자 유치를 매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에서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카이스트 졸업 기업, 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을 추적 조사해봤는데 2018년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국내 창업기업 전체가 약 한 5년 생존율이 27%라면 카이스트 보육센터 졸업기업, 그 카이스트 기업이 되겠죠. 71%입니다. 거의 뭐 2배가 넘는 상당히 좋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EU 주요 5개국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8년 데이터인데 카이스트가 71%인데 EU 5개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46%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EU 나라와 비교해서도 약 1.5배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기업 중에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는데 코스닥에는 16개 기업이 상장을 했고 12개사가 상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4개는 M&A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장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중에 좀 많이 아는 회사는 여러 개 있지만 가운데 골프존이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주 기업 소개를 다 많이 자세히는 못하고 간략하게 해드렸는데요. 저희 보육센터에서는 저희가 하는 역할이 우리 잠자력에 있는 카이스트 스타트업을 지속 성장하는 스타 기업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럼 보육센터 소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메인이 아니고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다음 선으로 넘어가가지고 기업들 I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창업보육센터 소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만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카이스트 스타트업은 총 4개사입니다. 피칭 시간은 총 10분으로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은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현장에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레이저 앤 그래핀의 이근우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그래핀은 레이저를 활용하여 그래핀을 가공하는 장비를 개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이저 앤 그래핀의 이근우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창업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레이저앤 그래핀은 세계 최고의 LIG 에너지 소재 기업 그리고 세계 선도의 LIG 전자 디바이스 기업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기업의 핵심 기술은 LIG입니다. LIG는 레이저 인듀스드 그래핀, 즉 레이저 유도 그래핀의 약자로 간단한 레이저 패터닝만으로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갖는 그래핀을 생성하는 혁신 그래핀 생성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핀은 구리 100배 이상의 전기 전도도와 전기 용량을 갖는 혁신 소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 200mm 바이 200mm의 LIG 그래핀 대면적 필름을 생성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레이저 패터닝으로 생성된 그래핀 필름은 높은 전기 전도도와 높은 열 전도도를 갖기 때문에 현재 오른쪽에서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7초 안에 540도 이상의 온도까지도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LIG 그래핀 생성 공정은 CVD를 포함한 다양한 탄소 나노 소재 생성 공정 가운데 최고의 스케일러빌리티와 일드 그리고 코스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혁신 생성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LIG 기술을 가지고 저희 기업의 어떤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흑연보다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2차 전지용 LIG 그래핀 음극재를 생산할 것입니다. 현재 흑연을 포함한 배터리 음극재는 2차 전지 소재 가운데 가장 불만이 많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낮은 용량, 충전 속도,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천연 흑연은 채굴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인조 흑연은 밑에 그림과 같이 복잡한 생성 공정으로 생산성, 환경 문제와 함께 원자재 수급에 대한 문제까지도 여전히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나라는 현재 국내 시장의 81% 이상을 배터리 음극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규소, CNT 실리콘 등 차세대 음극재가 소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 안정성, 전기 효율 면에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LIG 공정을 가지고 저렴한 목질개 파우더, 그냥 숯 가루를 가지고 현재 그래핀 파우더를 생산해내고 있고요. 간략하게 그래핀 파우더가 생성되는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배터리 소재와 같은 큰 규모의 시장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장 경쟁력, 특히나 가격 경쟁력이 현재의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저희의 LIG 파우더는 킬로그램당 10,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이를 비교했을 때 기존의 인조 흑연 그리고 CVD 그래핀, 실리콘에 비해서 시장 경쟁력이 있는 저가의 경쟁력으로 저희가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저희의 LIG 파우더를 가지고 리튬이온 전지를 만들어서 그 기초 테스트를 성능을 통해서 시장성을 검증하였고요. 현재 저희는 그래서 인조 흑연의 고성능 대체 활물질로서 이 LIG 그래핀을 킬로그램당 10,000원 이하로 생산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년에 연 60톤 그리고 2027년까지 3,300톤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IG 그래핀 음극재에 대한 시장 적용 가능성을 LIG 에너지 솔루션, 스탠다드 에너지, 리베스트와 같은 기업들과 함께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 대량 생산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후에 음극재 샘플을 한번 제공해 보기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래핀 파우더 샘플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2026년까지 POC와 MOU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3억 원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지만 2025년 저희가 목표한 대로 LIG 그래핀 음극재의 배터리 음극재 시장 진입과 함께 매년 4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2차 전지용 LIG 그래핀 음극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꿈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7년까지 2차 전지용 LIG 그래핀 도전제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핀 전고체 금속 전극 사업 그리고 슈퍼 캐퍼시터 사업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할 것입니다. 마일스톤으로 2028년까지 IPO를 통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최고의 기술 전문가와 창업팀을 구성해서 기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박사 3명, 석사 1명을 포함한 관련 책임 엔지니어 8명과 열심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전에 저희 선배 기업들을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고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이저 그래핀의 그래핀 소자 및 레이저 가공 장비에 대한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궁금한 게 매출이 조금 발생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매출이 유의미한 매출인가를 좀 궁금합니다. 3억에 대한 매출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는 더 동종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을 좀 작은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더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올해 3억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저희는 어떤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서 아직은 매출이 발생할 단계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나오는 매출액은 저희가 LIG 패터닝 공정 장비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원래 사업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현재 많은 연구기관에서 LIG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저희 장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공정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LIG 공정 파라미터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용 패터닝 장비로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향후에는 그래핀 소재로서 더욱 더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경쟁 기업은 당연히 하겠지만 국내에는 없고요. 이 LIG라는 공정 자체는 2015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 발견한 그 미국의 투어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2개의 기업을 미국에서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하나씩. 하지만 저희 기업과는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글로벌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핀을 이용해서 음극재를 만들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하고 그 품질 고품질의 어떤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느냐,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가야 될 길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5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저희가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는 현재 라인빔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DOE라는 라인 프로파일을 라인 쉐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희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한 200mm 정도의 레이저 라인 빔을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점 개념의 스캐닝이었다면 지금은 라인 개념으로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5년까지 한 대로 1년에 6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의 김창희 전무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는 현실 세계를 가상 구현하는 솔루션 제공 기업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에서 마케팅과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창희 전무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트윈 연구소의 오늘 발표는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와 연구소의 상황과 제품 솔루션 그리고 비즈니스 현황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DT 랩은 국내 최초의 디지털 트윈 전문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 기업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출발한 연구소 기업이고 그를 기반으로 그 바스는 빅데이터, AI, 모델링 시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바스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 핵심 인력으로는 CTO로 김탁훈 카이스트 교수님이 만든 SMS 랩이 발판이 된 기업입니다. 김 교수님은 세계적인 모델 시뮬레이션 쪽에 석학이시죠. 그리고 그 핵심 인력은 앞에 소개한 그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 전문 기술 연구 인력들이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근데 현재 이제 디지털 트윈이 대부분 다 형상과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 그 KDT 랩은 모델링 시뮬레이션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대상의 특징들과 그런 변수들을 추상화해 가지고 동작 모델과 시뮬레이션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의 디지털 트윈이 보여주는 부분들은 있지만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바스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그 바스 기반 디지털 트윈 모델링은 기존의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인 귀납적 추론을 합니다. 즉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지식을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을 기존에 우리가 그 밝혀진 물리적 그런 원리를 기반으로 한 연역적 모델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그 바스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저도 반도체하고 IBM에서 오랜 경험을 했지만 데이터 기반 이런 그 AI를 이용하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그 만들어질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데이터 크리에이터로의 역할을 이런 그 바스 모델링이 지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아키텍처입니다. 시뮬레이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를 통해서 고속 시뮬레이션 시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플랫폼의 장점이 최저값 산출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그 20년 이상의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인과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 트윈을 크리티컬한 업무, 즉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사건 사고가 빈번한 재난에 그 활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원인과 결과 분석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산업 분야에 즉 그 모델링 부분들이 모델 프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산업이 다른 유사 산업인 경우에도 이 부분들을 모델과 시뮬레이터를 분리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핵심 엔진이 있고 그다음
그 엔진을 기반으로 한 이런 그 세 개의 산업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신호 체계, 풍력, 인더스트리 쪽에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80개 정도의 이상의 특허를 해외 국내 특허를 등록을 했고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최적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8개 도시에 지금 검증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최적화 부분은 교통 신호를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신호 흐름을 최적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10% 정도의 교통 흐름을 개선을 했는데 10%의 교통 흐름으로 혼잡 비용을 연간 한 5조 정도를 세이브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8개 도시에 걸쳐 가지고 실제 저희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측 정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스 모델 즉 그 물리 모델을 활용하게 된 그 배경 자체가 이런 그 풍력 발전기, 재생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이 예측 정확도가 구글의 딥마인드도 이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동수발전 풍력단지 연구 과제를 통해서 86%의 1차 과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지금 과제를 수행 중인데 이제 목표를 9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풍력 양의 스피드를 풍력 양을 풍력의 양을 개선을 해서 이 부분들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섬진강 쪽에 실제 이제 연구 과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4대 강 쪽에 약 800개 정도의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뮬레이터 하나를 작동하는데 한 50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짧은 홍수 기간에 의사 결정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저희 바스 기반의 어떤 추상화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시간을 0.2초 그러니까 약 엄청나게 한 100배 이상을 단축을 시켜서 의사 결정에 실제 반영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건 화재 대피로 화재 발생 시 최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프로세서를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지금 삼성이나 저도 이런 우리나라의 글로벌 회사들을 가보면 보통 수십 개의 시뮬레이터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뮬레이터를 전혀 못 쓰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페더레이션 기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HLA, RTI 표준 인정을 획득을 했고 시뮬레이션들이 모든 유형의 모델과 연동 가능하도록 연동을 좀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제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트윈을 돕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베드를 또 만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차 수명 예측 부분, 요 두 가지 부분들은 지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때 데이터 크리에이터로서 바스 베이스 디지털 플랫폼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MSR은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용도, 몰턴 솔트 즉 용융 기반의 어떤 원자로인데 이게 이제 원자로의 효능은 굉장히 좋지만 말 그대로 솔트가 들어가 부식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식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피지컬한 센서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가상 센서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제 카이스트 서울대 같이 연구를 해서 고무적인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S사 글로벌 회사인 S사에서 빌딩 쪽에 기존의 빌딩을 관제해서 넘어선 빌딩의 어떤 실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최적화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시범 프로젝트를 저희들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저희들의 이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라이센스 판매와 그게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 정책은 K점 단계를 지나서 지금 볼링 엘링 단계고 지금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데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글로벌로 더 많이 포커싱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즈 케이스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작년 그 14억 5천을 했고 그 CAGR 기준으로 57%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IR 피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핵심 그 여기가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을 경험한 많은 그 뛰어난 인력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그 저희들이 IR을 그 하게 되었고 이 저희 제품을 커머셜 하는 부분들을 좀 가속화하게 되면 CAGR로 77% 이상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에 대한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대표님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 셀리아즈의 강경화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막 재생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셀리아즈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을 가장 불편하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력을 잃어가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망막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다시 예전의 시력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잃어버린 시력에 대한 회복은 불가능하고 현재까지도 그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셀리아즈는 이러한 불가능에 도전해서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셀리아즈 대표 강경화입니다. 퇴행성 망막 질환은 노화나 아니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이 죽어나가면서 시력의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망막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력도 한번 잃게 되면 계속해서 잃어만 갈 뿐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시력을 손실하는 환자의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노바티스나 로시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치료제들이 작년 한 해만 20조 이상의 판매액을 낼 정도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 치료제들은 문제가 시력의 손실을 지연하고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나 치료제 시장에서는 그 시력을 실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언맷 니즈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시력 회복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특히나 지난 10여 년간은 그 외부에서 배양된 망막을 퇴행된 망막에다 이식하려고 하는 망막세포 이식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RPE 같은 세포는 잘 이식이 되는데 실제로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 포토리셉터 광수용 세포의 이식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방법 말고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해답은 바로 그 망막 조직 자체의 재생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 망막 재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망막은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미 카이스트에서 20여 년간 망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포유류의 망막을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과 그 치료 물질인 프록스원 중화항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물고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게 왜 다 깨졌는지 모르겠네요.
포유류와는 달리 물고기는 망막이 손상이 되면 망막 안에 있는 특정 세포 뮬러글리아라고 하는 세포가 활성화돼서 다시 새로운 망막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걸 발견했냐면 포유류의 망막에서는 그 프록스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특이하게 이 뮬러글리아 세포에서만 축적돼서 뮬러글리아 세포의 활성과 망막의 재생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저희가 개발한 프록스1 중화항체를 넣어서 프록스1 단백질을 제거하게 되면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포유류의 망막도 뮬러글리아 세포의 활성을 통해서 재생과 시력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형으로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CLG1은 항체 치료제이고 CLG2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망막이 굉장히 많이 손상된 황반변성이라든지 중증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로 치료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300개 이상의 유전적인 망막 질환 치료제, 현재까지 치료제가 전혀 없는 그런 질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CLG2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자 수는 황반변성 환자의 10분의 1밖에 되진 않지만 오히려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크고 현재까지 전혀 치료제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약가가 매우 비쌉니다. 루센티스나 로슈에서 팔고 있는 단 하나의 유전자 치료제인 럭스터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사가 1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약가가 세고, 특히나 이것은 그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를 이용한 임상 1, 2상을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LG2가 어떻게 망막을 재생하는가에 대한 효능을 살펴본 실험입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을 가지고 있는 생쥐에다가 저희가 개발한 CLG2를 투여하게 되면 여기 녹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새롭게 망막 세포들이 재생이 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시각을 담당하는 포토리셉터의 생성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의 기능도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력도 회복이 됐는데, 이 생쥐는 태어나서 한 달이면 완전하게 블라인드니스가 되는 생쥐인데 한 달 내에 저희 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 80% 이상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기술을 가진 데가 그 워싱턴 주립대에서 한 그 ANTSI라는 그 치료법으로 재작년에 그 특허를 하나 냈는데, 그 치료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치료법은 유전자 치료에다가 두 가지 약물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세 가지 물질의 복합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 가지 팩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치료제로 쓸 수 FDA 승인이 나지 않는 물질의 투여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는 안전성이나 간편성, 효율성에 비해서 이 그 ANTSI 방법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같이 만나서 토의를 했을 때에도 너네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생각난 건데, 이 ANTSI 방법은 엔진 브레이크를 다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 엑셀을 막 밟아가지고 차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라면, 저희는 그 뉴트럴에다 놓고 엔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살짝 풀어서 자동차 스스로 동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CLG2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세 가지 커다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제의 범용성입니다. 저희는 원인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퇴행되는 망막 질환에는 거의 모든 망막 질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적용 방법인데, 단독 치료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와의 병행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 치료에 두 가지 효과, 즉 병을 지연시키고 저희 것이 그 재생,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B2B 입장에서도 망막 치료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저희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템테이션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시력 회복에 대해 저희 치료제는 무엇보다도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first in class 치료제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차별성은 저희의 그 회사의 가치를 훨씬 더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도 기존 치료제와의 경쟁 구도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의 시너지스틱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같이 협력해서 크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아직 early긴 하지만 이 지난한 그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한 거를 좀 그려놨는데요.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다 막막 그 깃발을 꼽기 위해서는 저희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과 이제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의 가장 그 첫 번째 목표는 한 1년 반 동안의 항체와 바이러스를 생산을 해서 2026년까지는 원숭이를 이용한 비임상에 들어간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나 28년까지는 환자를 이용한 그 페이즈 1, 2의 임상에 들어갈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인하우스에서 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CRO와의 어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오픈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 그 임상과 비임상 실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G1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끌고 가기보다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액세스를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창업을 해서 시드 투자를 받았고, 올 초에는 딥테크 팁스를 3년에 15억, 그다음에 신약과제 3년에 9억, 그다음에 기타를 통해서 정부 자금만 한 3년 동안 25억 정도를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 치료제가 시장에 나오게 됐을 때 예상 그 매출을 계산을 해보면 이미 그 로슈에서 판매되고 있는 럭스터나가 상업력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기반하는 그런 그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 해 정도에는 전체 망막질환 치료제의 한 20% 정도의 마켓 쉐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실 최종 목표는 그 레티나의 그 파이프라인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노바티스나 로시, 그다음에 이 안센과 같은 그런 회사에 M&A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 김진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을 했는데요. 김진우 교수님은 국내 기반뿐만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 망막 그 필드에서 거의 그 리드 프론티어 라인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석사 3분과 박사 1분의 인력이 더 계시고요. 내년 항체 그 생산을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C 레벨의 항체 전문가를 산업계 인력을 하나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글로벌 그 협력자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시력을 잃어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이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저희 셀리아즈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리아제의 조직 재생용 단백질 치료제에 대해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들어보겠는데요. 로원 서지컬 양재훈 이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서지컬은 내시경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로엔 서지컬의 양훈재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앞서 많은 이제 세 분의 그 발표 연사분들께서 정말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치료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실까요? 저희 로엔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수술을 오늘 발표를 끝나고 이제 한번 제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서지컬은 그 2018년도 카이스트 창업 기업으로 설립하여 지금까지 71명 인원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 국제 수술 로봇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굵직한 성과들을 만들어내었고 마일스톤들을 달성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초격차 1000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로엔의 제품이 혁신 의료 기술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창업 초기에 계획했었던 미래에 점차 가까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술은 개복 수술, 그리고 복강경 수술, 그리고 복강경 로봇 수술로 진보해 왔습니다. 각 수술로 넘어오면서 상처는 점차 줄어들고 그에 따른 합병증 또한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강경 로봇 수술 다음엔 어떤 수술이 오게 될까요? 저희는 무침습 또는 최소 침습이 가능한 유연 내시경 수술 로봇이 이 다음에 찾아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엔서지컬은 무침습 또는 최소 침습이 가능한 유연 내시경 수술 로봇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유연 내시경 수술 로봇은 종양의 제거나 결석의 제거와 같은 몸속 깊숙한 곳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수술 영역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로봇의 그 선두주자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요즘 로봇 수술하면 다빈치 수술이라는 게 거의 알려져 있는데, 이 다빈치의 성공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수술 로봇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수술 로봇들은 구부러지지 않는 복강경 수술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유연한 내시경을 이용해서 침습을 최소화하고 환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유연 수술, 내시경 수술 로봇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엔서지컬은 최소 침습과 정밀한 수술을 위해서 두 가지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첫 번째는 로보틱 유연 요광경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저링과 바스케팅을 통해서 신장 안에 있는 결석을 파쇄하고 제거하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장결석 수술 시장은 2030년까지 한화로 약 5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신장 결석을 치료함에 있어서 현재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합병증이 적고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수술 기법이 RIRS라는 기법입니다. RIRS 수술은 내시경을 요관에 삽입을 해서 신장까지 들어간 후 직접 결석을 부수고 꺼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손으로 조작하고 여러 조작자의 협업으로 수술이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희의 자미닉스 시스템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상용 내시경을 저희 로봇에 장착을 하고 마스터 장치로 움직이면 슬레이브에 있는 내시경이 움직이게 됩니다. 내시경은 신장 안쪽까지 접근을 하여 결석을 직접 바라보고 레이저를 삽입한 뒤에 레이저로 결석을 파쇄하게 됩니다. 이제 파쇄된 결석은 바스켓이라고 하는 그물망을 통해서 잡게 되고요. 이 잡은 결석을 가지고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전에는 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핸들링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지만, 저희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혼자서 이 모든 과정들을 로봇을 이용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결석의 크기를 추정하고 결석을 잡은 뒤에 이것을 꺼내는 것과 다시 재진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오토메이션화했기 때문에 수술의 시간의 단축과 수술의 안정성 향상에 있어 좀 더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엔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되고요. 이 기술들은 기존의 RIRS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존의 RIRS가 가졌던 어려움 중에 이제 레이저링을 타겟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로봇 기술을 통한 파인한 모션과 이제 안정적인 포지셔닝 기술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바스케팅 작업이 있었었는데요. 그 반복적인 바스케팅 작업에서 소요되는 피로도와 그 다음에 소요되는 시간의 문제를 오토 익스트랙션 및 인설션 기능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를 다루는 사람과 내시경을 다루는 사람이 서로 다름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있었는데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장 안에 이제 오줌이 가득 차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오줌에 의해서 이제 결석이 계속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시경을 컨트롤하는 것과 바스켓을 컨트롤하는 것이 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또한 로봇 수술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편한 자세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핸들링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나, 그리고 내시경을 사용할 때 시야무로 촬영을 하면서 노출되는 방사선 양에 대한 것을 로봇 텔레오퍼레이팅 방식을 통해서 피할 수 있음으로써 의사 선생님들의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신장결석 수술 시장에서는 크게 4군데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로보틱 수술에 있어서는요. 각각의 시스템들을 분석을 했을 때, 근데 신장결석 수술에 로봇이 적용되는 그 전 과정이 있어서 풀 로보타이즈가 된 곳은 로엔서지컬이 현재는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메닉스 시스템은 저희의 로봇 이름은 자메닉스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늦었네요. 자메닉스 시스템은 2022년에 47케이스의 임상을 수행을 하였고 식약처로부터 혁신 의료 기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미닉스는 조만간 한국에서 출시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2025년부터는 미국 시장까지도 진출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연 내시경을 기반으로 한 종양 제거 수술 로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의 이름을 모듈러 엔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모듈러 엔도는 모듈화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병증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러 엔도가 치료하고자 하는 종양 시장은 연평균 8.8%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규모로 따지면은 거의 400조대의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러한 큰 시장인데다가 환자 또한 매년 꾸준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모듈러 엔도는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내시경 안에 이제 수술 도구들과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조직을 직접 보면서 절제하고 봉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렇게 조직을 바늘로 직접 봉합도 할 수 있고 이제 커터리라고 하는 전기 소작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잘라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제 어떤 모듈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수술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전략적으로 기술적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 영역부터 예를 들어 직장암이라던가 아니면 경구강 수술과 같은 몸에서 좀 가까운 그 환부를 먼저 수술할 수 있도록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엔도는 2023년 말까지 1차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사업들은 플랫폼 판매 이후에 지속적인 매출원을 통해서 이제 소모성 물품으로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희 로엔에서도 레이저 앤 블레이드 모델을 통해서 플랫폼 공급 이후에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구하는 것을 가장 핵심 사업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의 잠재 고객인 의료진들이 주로 활동하는 의료 학회나 전시회들을 참석하고 있고 매번 참석할 때마다 깊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의 판매 전략은 글로벌 내시경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세일즈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미닉스 시스템과 모듈러 엔도 시스템은 저희는 향후에 좀 더 큰 시장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자미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엔 내시경의 모듈 교체만 하게 되면 신장뿐만 아니라 소화기 내과 그리고 폐, 심장 분야까지도 시장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듈러 엔도 시스템 역시 이제 장착되는 수술 도구와 오버튜브 내시경에 대한 교체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에는 저희가 초정밀 수술의 영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엔에서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플랫폼의 적응증을 확대한다라는 전략 이후에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신시장 진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로엔서지컬은 2025년에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3년 말부터는 또 시리즈 B를 오픈하려고 하고 있으며 저희의 사업 발표를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편히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엔서지컬의 유연 내시경 수술 로봇에 대한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에도 몇 군데 수술용 로봇 하는 회사가 있는데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수술 로봇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미래 컴퍼니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고영 테크놀로지, 큐렉소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수술 영역에서 겹치는 쪽은 이 미래 컴퍼니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사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미래 컴퍼니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술 로봇은 다빈치 수술 로봇과 거의 비슷하게 복강경 수술 영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복강경 수술로 하기 어려운 영역, 즉 최소한 침습이 아닌 거의 무침습까지 가까워서 사람들한테 합병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깊숙한 곳까지 가는 수술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필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저희의 제품이 제너럴 서저리까지도 확장이 되는 모델로 변경이 됐을 땐 그때는 이제 조금 직접적인 시장에서의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 개발자분들이라든지 회사 소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 쪽을 잠깐 그러면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앞에 쪽 페이지여서요. 네, 저희는 현재 카이스트에서 그 창업한 기업이다 보니까 카이스트 박사 졸업생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권동수 대표이사님하고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졸업한 카이스트 박사들이 합류를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13명의 박사들이 그 로봇에 대한 수술 로봇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 생산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조직적으로 갖춰야 될 스트럭처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는 숫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연구진들이 그 연구소의 인원으로는 박사급 인력들 13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화를 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20명 가량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 보다가 들었던 생각이 그 어떤 그 인터벤션 할 때 쓰는 그런 카테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리널 디너베이션 같은 것도 있고 할 때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얇게 만들어 가지고 혈관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뭐 사실 뭐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 그런 카테터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수술 장비하고 비교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팔 같은 거 나오고 망으로 이렇게 씌워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이미 많이 제가 봤던 것 같고요. 예. 그런 거랑 다른 점은 그러면은 레이저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 부분이 다른 건가요?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수술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을 로보타이즈한 거에 포인트로 첫 번째 제품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더 큰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에 썼던 수술 방법이 아닌 이제 결석을 저희가 아예 레이저로 파쇄한 다음에 이걸 석션 아웃을 하는 것까지 해내면은 지금 수술보다 훨씬 더 한 차례 더 진보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제품에 있어서는 기존의 매뉴얼 했던 수술 방식을 조금 더 효율을 좋게 만들었다라는 선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 버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제품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었던 차별성적인 부분이 더 준비가 될 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트의 예. 그게 직경은 얼마 정도 되죠? 3mm가 채 안 됩니다. 2.9mm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카테터는 훨씬 더 가는 사이즈이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카테터들은 심혈관 쪽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훨씬 더 가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드는 로봇 시스템도 그렇게 가늘게 만들면서도 밴딩이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거기에다 추가적인 기능들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4개사의 발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사후에 네트워킹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기술 세미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오 산업에서의 CRO 운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RO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CRO에 대해 카이스트 입주기업인 소바젠의 맹지웅 본부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지웅입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에서 CRO들이 어떠한 개발 단계에서 어떤 CRO들이 있고 또 이런 스타트업이 입장에서 어떤 CRO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회사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익숙한 장표일 텐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또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이런 데스밸리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런 데스밸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VC의 투자를 받는 시점까지, 다시 말하면 아카데미에서 했었던 리서치가 어떤 파마 쪽에서 노블 세라피틱스로 전환될 때까지를 데스밸리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하면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그거에 대한 프루프 오브 컨셉, 즉 실제로 워킹을 하는지에 대해서 검증된 이후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각하는 큰 빅파마로의 해당 기술을 라이센싱 할 때까지를 실제로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원론적으로 봤을 때 제품 개발하는 제품이 허가를 받아서 판매될까지를 데스밸리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 기나긴 임상 시험까지 다 거쳐서 허가 받을 때까지 되니까 통상적으로 의약품 개발에 걸리는 10년 이상, 15년에 걸치는 시간이 데스밸리라고도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새롭게 시작하는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냐면 한정된 버짓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써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내가 가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적절한 타임에 내 회사에 같이 온보딩 시켜가지고 이 기술을 상업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합쳐져서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어셋에 대한 밸류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로 산정될 것이가 궁극적인 이제 질문일 텐데요. 제가 오늘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버짓과 피플에 대한 부분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 한 10년, 1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약물을 개발하는 형태를 많이 바꿔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와 인력을 내 회사에 다 집중시키는 그런 클래시컬한 구조에서 10년, 15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게 많이 알려진 것처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개발하던 거를 남에게 줘서 더 잘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남이 갖고 있는 기술을 내가 갖고 있는 기술하고 접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많이 해당되고 있었고요. 그와 되게 유사하게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오퍼레이션입니다. 결국은 모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내 회사에 집중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외부에 펼쳐져 있는 전문가라든지 서플라이어라든지 어떤 서비스 펌, CRO 같은 서비스 펌, CMO 같은 위탁 생산,
또 다른 아카데믹 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올해도 만나봤던 회사들 중에 또 보면은 본사는 호주에 있는데 연구센터는 호주에도 한 5개 지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은 미국에 있고요. 실제로 아래에 하는 사람은 동부에 있고 임상하는 사람은 서부에 있고, 모든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다른 회사에 또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결국은 소싱을 해가지고 한 개의 프로젝트 혹은 2-3개의 프로젝트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오퍼레이션 모델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 모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CRO 혹은 CXO라고 하죠. CRO도 있고 뭐 CMO도 있고 해서 CLO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 펌에 대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느 스테이지에서 쓸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약품 개발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렇게 기초 연구, 전임상, 임상 시험, 그다음에 FDA에서 심사하고 신약 판매 승인 받으면 시판호 조사까지 하는 6개의 단계의 그림을 굉장히 친숙하게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짧게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난하고 고난한 단계들입니다. 스타트업 중에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실은 살펴본다고 하면 3단계 이후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좀 어려운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초입까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라면 제가 여기서 아마 아카데미에서 된다라고 생각해서 뺐지만 타겟을 디스커버리하는 스텝이 있을 거고, 그렇게 발견한 타겟에 대해서 밸리데이션하는 스텝이 있을 거고, 그럼 그 타겟에 대해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리드를 디스커버리하는 스텝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그 이후에 비임상 단계를 거쳐서 임상으로 들어가는 디벨롭먼트 단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통칭해서 R&D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본다면 어떤 비임상, 그런 IND 이네블링 스테이지 전까지를 저는 리서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는 디벨롭이라는 영역으로 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하는 단계에서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인비트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하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데서 하는 실험들과 동물 실험을 하는 것들도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wet laboratory, 그래서 어떤 약물이나 케미컬 같은 걸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는 이런 wet laboratory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작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예 갖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가정과 논리를 가지고 이런 실제로 실험을 해주는 CRO들에게 업무를 위탁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펀딩에 들어가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웹 레버토리도 또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초기 연구를 진행하는 바이오텍이 많아지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실험실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 셋업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든다는 거죠. 실험 기기들도 굉장히 비쌀 거고, 또 셋업을 한다고 해서 그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서도 사실은 스타트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셋업 초기 비용이라든지 인력 채용의 어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서 상당 부분 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바이오에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데이터 퀄리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소 내부적으로 문서 QA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원, 저희 이제 학교에서 아카데믹 필드에서 보면은 우리도 랩노트 쓰고 있고요, 우리도 문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논문을 내는데 좀 포커스되어 있는 아카데믹 필드에서 관리하는 문서 시스템과 약물을 개발을 하는 데서 쓰는 실험실에서 쓰는 문서의 어떤 시스템은 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QA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SOP라든지 프로토콜, 레포트,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랩노트 등을 굉장히 초반에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좀 더 예를 들면 뭐 인비트로 웍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이제 케미컬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합성 물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케미스트리가 전문가가 필요한데 케미스트리 전문가를 찾고 영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항체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항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항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실제로 뭐 그런 다국적 기업 같은 데서 쓰고 있는 항체 라이브러리 스케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뭐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라이브러리에서 항체를 골라냈을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 항체가 이 타겟에 과연 베스트냐라는 퀘스천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항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CRO에게 업무 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험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설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분석하는 것조차도 외부 CRO를 통해서 빠르게 수행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어떤 캐파시티 혹은 스피드, 데이터 퀄리티 측면에서 더 많은 외주를 좀 고려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유효물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나 렛을 이용한 동물 실험의 업무가 보통은 학교 실험실에서 우리도 하고 있고 케이지가 동물실을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사용할 그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캐파가 이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저희가 100개 후보 물질에 대해서 동물에서 만약에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물질당 적어도 마우스 5마리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짧은 기간 내에 500마리의 마우스에 대해서 투여하고 스크리닝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시퀀셜하게 갔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시퀀셜하게 진행하는 데서 나오는 바이어스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적응증에 적절한 동물 모델을 이용한 효력 시험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어큐톡스 스터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PK, 파마코카이네틱스 스터디를 한다라는 이런 중요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은 나중에 다른 빅파마들하고 파트너링 할 때 저희가 듀 딜리전스를 받는 주요 데이터들인데요. 이 데이터들의 퀄리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서 QA가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관리되고 수행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나머지 2개는 좀 약간 사족인데요. 동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밸리데이션 된 거를 사용을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스타트업은 굉장히 신약, 이노베이티브한 약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동물 모델로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 많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동물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실험을 하기 이전에 동물 모델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충분히 이어져야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IND Enabling 패키지를 구성을 한다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요. 이런 패키지는 식약처라든지 미국 FDA라든지 유럽 EMA 등의 이제 저희가 IND CTA 승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 패키지입니다. 당연스럽게도 이러한 자료들은 데이터 퀄리티가 우선시되고요. 특히 GLP 독성, Good Laboratory Practice라고 하는 GLP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하는 GLP 독성 시험은 맨데토리이고 이런 GLP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GLP 인증 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GLP 이전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non GLP 시험으로 GLP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non GLP로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요. 이런 약물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양리, PK, PD, 그다음에 독성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물질의 이러한 파마코카이네틱스 변화에 따르는 파마코다이나믹스의 변화들, 이거를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들의 변화도 함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노베이티브한 드럭일수록 퍼스트 인 클래스인 약물일수록 바이오 마커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마커 개발을 굉장히 초기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 경우에는 바이오 마커만을 집중해서 개발해주는 CRO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GLP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된 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IND 제출 시에는 허가기관에서 요청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CRO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CRO를 통해서 수행을 하더라도 GLP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전에 가장 많은 비용하고 시간이 걸리는 스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LP 독성에 들어가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가 뭐 GLP 독성 임상 일상을 위한 GLP 독성을 얘기하면 적게 들면은 5억에서 7억을 얘기를 하지만요. 많이 들면은 50억까지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일상 비용보다
GLP 독성 시험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스텝입니다. 더불어서 CRO를 쓴다고 해서 CRO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인 인력 보유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GLP 독성이라고 하면은 독성 시험을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시험 결과를 분석을 해서 CRO하고 디스커션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최소한으로 독성 시험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정도는 회사 내부에 보유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인력을 적절하게 리크루트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런 업무들도 외부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항상 연구만 생각을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산입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를 하시는 스타트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생산 시설을 이 단계에서 가져가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위탁 생산 CMO를 통해서 생산을 하실 텐데, 이런 독성 시험 물질은 반드시 GMP 배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연구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합성할 수 있는, 혹은 정제할 수 있는 랩 스케일의 사용을 가지고 GLP 독성을 들어가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독성 시험에 필요한 물질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한 배치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배치 간의 어떤 헤테로지니어시티가 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배치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또 퓨리티 측면에서도 보증하기가 어렵고, 또 독성 관찰했을 때 이게 타겟에 의한 독성인지 내가 생산한 물질의 임퓨리티에 의한, 그러니까 불순물에 의한 독성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위탁 생산을 통해서 GMP를 생산하는 거에 준하는 넌 GMP 배치를 가지고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GMP 배치 이전에 저희가 엔지니어링 배치로 많이 한 배치를 시험 생산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엔지니어링 배치를 가지고 GLP 독성을 많은 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허가 단계로 들어가면 많은 CRO들이 있습니다. 뭐 허가를 대행해주는, 실제로 이제 FDA하고 진행하는 프리-IND 미팅이라든지 IND 파일링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진행을 하는데, 뭐 심지어 제약사라 하더라도 CRO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CRO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상 CRO 반드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임상 기관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프로토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오퍼레이션, 뭐 결과 보고서, 이런 작성 업무의 워크 스코프로 보통 임상 CRO를 선정을 합니다. 임상 일상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컨셉은 아무래도 스폰서에서 좀 작성을 해서 CRO에게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적응증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리고 어떤 예산, 이런 버젯 프로포절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의 CRO에서 비교해서 선정하시는 거를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임상 CRO 같은 경우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개발하는 물질이라든지 적응증, 저희가 타겟하는 국가가 미국에서 할 건지 한국에서 할 건지, 뭐 미국과 한국에서 할 건지,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컨티넨탈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한 2배 정도 뛴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컨티넨탈은 하지 않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임상에 필요한 것들이 단순히 임상 CRO만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임상 샘플, 환자에서 투여한 뒤에 나오는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센트럴 랩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고요. 또 임상약의 운송에 대한 로지스틱스 CRO도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상약을 사실 보관하고, 임상약 같은 경우에 사실 환자에게 기관에서 환자에 투여하고 나면은 그 투여하고 난 병, 바이알 혹은 빈 캡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거해가지고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담당해주는 디팟이나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임상약에서 라벨할 수 있는 라벨링 업무, 이런 CRO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RO들에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다른 CRO들은 임상 CRO를 통해서 벤더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센트럴 랩 분석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스폰서에서 사전에 방문을 해서 봐야 되고요. 또 저희 물질에 스페시픽하게 분석해야 되는 시험법이 있어서 이 시험법은 센트럴 랩으로 기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리드 타임은 반드시 고려를 하고 가셔야지, 임상 CRO 생각하고 IND 제출하고 나서 이제 분석도 해야 되네라고 센트럴 랩 선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첫 환자 투여는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많은 CRO를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는 좀 테이크홈 메시지는
CRO를 쓰더라도 CRO는 모든 걸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RO에게 명확한 인풋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한 목표라든지 어떤 디자인으로 해야겠다라든지 그다음에 트러블 슈팅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것들은 모두 스폰서의 몫이지 CRO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CRO는 내가 계획한 시험을 수행해 주는 곳이지 그리고 모니터링 해주는 곳이지 나 대신 실험을 계획해 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RO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CRO를 찾아서 계약하는 것만큼 내부적으로 CRO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RO에게 맡긴다고 모든 것이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제가 드리는 테이크홈 메시지고요. 좀 후단에 많은 CRO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약품 IND 가면서 있어서 좀 프로젝트 타임라인을 한번 구성을 해서 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FDA 진행 IND 제출하기 전에 프리 IND 미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프리 IND 미팅 같은 경우에는 GLP 독성 결과라든지 임상에 대한 신호비라든지 그다음에 CMC에서 생각하는 생산 공정이 다 준비된 이후에 진행하는 거를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하고요. 물론 전략적으로 미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2022년 이제 작년 10월부터는 FDA에서 인터랙티브 미팅이라고 해서 프리 IND 미팅 이전에 FDA하고 어떤 GLP 독성 시험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약물을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GLP 독성 시험 이전 들어가기 전에는 인터랙티브 미팅을 통해서 FDA하고 한 번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나온 GLP 독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상 디자인에 좀 더 포커스해서 프리 IND 미팅을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C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n-GMP 배치 시료 이용해서 GLP 독성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GMP에서의 원액 완제에 대한 안정성 시험 일정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저 포인터가 여기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LP 독성 시험을 이때 한다고 하면 CMO는 그 이전에 선정을 해서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임상약에 대한 원액하고 완제인데 이 정도는 안정성이 지나야지 사실은 IND를 파일링을 하고 임상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전략적으로 앞으로 당겨옵니다. GLP 독성을 할 때 미리 진행을 하는 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은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일정 단축만큼 이때 투자했던 돈이 GLP 독성에서 독성이 나와서 과제가 중단이 된다면 이제 다 버닝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긴 하죠. 그 외에 이제 그래서 프리 IND 미팅을 이쯤 진행을 하고 IND를 일단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프리 IND 미팅 하기 전에 RACR로 선정을 해서 임상 1상에 대한 신업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프리 IND 미팅을 위한 패키지 작성이 요즘 필요합니다. 미팅하기 한 60일 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미팅 리퀘스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상 CRO는 프리 IND 미팅 끝나고 나서 선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 랩 분석 기관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기술 이전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프로토콜, 임상 기관 선정, 그다음에 연구자 선정, 그리고 임상 1상에 대한 CTD 과정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고려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 타임라인으로 움직이시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왔다 갔다 예시적으로 좀 그려놓은 거고요. 각 회사마다 생각하는 물질 혹은 생각하는 전략에 따라서 이런 일정들은 조금 더 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지웅 본부장님의 강연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마지막 순서입니다. 카이스트 창업원 배원민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창업원에서 하는 행사에 이렇게 다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연사로 또 와서 IR 피칭을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CRO 1타 강사로 발표해 주신 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바이오 회사들을 해보면 전 CRO 관련돼 가지고 너무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동선 센터장님한테 이런 거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추후에 카이스트에서 제약 그 관련돼 가지고 신약 개발에 그 이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달 행사는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카이스트의 대표적인 그런 딥테크 컴퍼니들도 많이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데모들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공지사항을 원장님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마치기 전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6회 아까 말씀하신 행사가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프라자는 11월 9일 목요일 국회관에서 개최됩니다. 6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착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카이스트 스타트업 테크프라자 창업보육센터 특집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